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오늘부터 전국에 본격적인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 최대 150mm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돌풍과 천둥, 번개까지 동반해 피해가 우려됩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엔 오전 6시 호우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현 기자,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서울 지역에는 어젯밤부터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은 우산과 장화 등을 준비하며 장맛비에 대비한 모습입니다. 지난 12일 제주에 이어 어젯밤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본격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남부지방은 평년보다 나흘, 중부지방은 엿새 빠른 겁니다. 비는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시작으로 경북, 경남으로 확대돼 오후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북 북부 내륙, 밤부턴 강원과 세종, 충청권에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서울 전역과 강원 화천과 철원 등엔 오전 6시 호우주의보가 발령됐고 인천과 경기 북부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중부지방과 광주 등 호남 지역엔 최대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어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바람도 강해져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예상돼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남 서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풍속이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정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상습 침수 지역은 물막이판과 배수로 등을 점검해 침수 피해 대비가 필요합니다. 장마 전선 영향으로 중부지방에선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리고 모레부턴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네,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장마 기습폭우가 잦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지자체별로 상습 침수가 일어났던 반지하나 배수구에 대한 현장 점검이 실시됐습니다. 이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녹색 옷을 입은 자율방재단원들이 길거리 곳곳을 돌아다니며 빗물바지를 막고 있는 오물들을 걷어냅니다. 과자 포장지부터 나뭇잎까지 종류도 가지각색입니다. 여기도 뜯어보세요. 여기 뜯어보세요. 폭우가 오면 물이 고이는 걸 막는 빗물바지에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만 저지대에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구청 직원들이 배수 시설을 맡고 있는 흙을 연신 퍼내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장마가 예보돼 지자체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반지하 같은 침수 취약 가구에 설치되는 물막이판을 빼놓은 가구도 많았습니다. 노인네들이 여기서 이거 심없어서 이게 무겁잖아 지금. 부대기 이거 뺐다 꼈다 해. 물막이판은 서울 침수 취약 가구 3곳 중 2곳에 설치됐지만 반지하 집에 빛이 들어오는 걸 방해하다 보니 치워놓은 집들이 많습니다. 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책도 하고 있는데요. 설치하게 되면 침수 건물로 인식되어서 건물주는 건물의 가격이 하락할 걸 우려해서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물막이판을 설치하면 폭우로 주변 하천이 범람해도 시간당 40리터 이하의 물만 반지하로 들어와 침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흘간 수도권엔 최대 150mm의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장마 전선이 점차 남쪽으로 내려가서 수도권은 비가 그치겠고 남부지방은 다음 주 초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네, 올여름 본격 장마가 시작되면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장마 관련 소식 맹소영 기상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부와 이제 남부지방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본격 장마에 접어들었는데 평년보다 조금 이른 장마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년이라고 하면은 1991년부터 2020년 사이에 나타났던 장마를 평균을 해봤더니 일반적으로 제주도는 한 6월 19일 정도 시작을 하고 그 남부지방은 6월 한 23일 그리고 중부지방은 6월 25일에 시작이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이었는데 제주도가 지난 6월 12일에 장마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빠른 거고요. 그리고 어제 밤부터 시작한 비가 지금 기상청에서는 이제 공식적인 장맛비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물론 이제 추후에 좀 더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언제 장마가 시작이 됐는지는 올여름이 지나봐야 되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어제 시작했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한 4일 정도, 중부지방은 한 6일이나 네. 뭐 일주일 정도 일찍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장마 이제 밤과 새벽 시간대 강수가 집중되는 야행성 폭우가 예상된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장마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뭐 꼭 올해 이번이라기보다는 이제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장맛비의 패턴 자체가 매년 예. 양상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뚜렷하게 과거에 나타났던 장맛비와 다른 특징을 보자라고 하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장맛비는 장마 전선, 정체 전선상에서 내리는 비를 장맛비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정체 전선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가 뭐 중부지방이다, 남부지방이다 어떤 특정 지역에 국지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폭넓은 지역에 나타났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워낙 공기의 극적인 대립도 심해져 있고 그 안에서도 이제 다량의 수증기가 공급이 되면서 이제 중위도 이제 어떤 중규모 저기압이라고 해서 굉장히 예측이 좀 불가능한 그런 작은 저기압까지 가세하면서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좀 갑작스럽게 예. 쏟아지는 그런 형태. 그리고 낮보다는 이제 밤에 더 많이 발달을 해서 발달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장맛비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에도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일단 장마가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말 비가 얼마나 내릴지 집중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강수량 좀 지역별로 좀 살펴주시죠. 일단 이제 중부, 특히 경기 북부 네. 지역을 중심으로는 세찬비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정을 넘기고 나서부터 호우주의보가 발효가 되면서 이제 네. 경보로 격상되는 지역들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보통 호우주의보라고 하면은 3시간에 60mm의 비가 예상이 되거나 12시간 안에 110mm의 누적 강수량이 생길 때, 그리고 호우경보 같은 경우에는 강도가 더 강해서 예. 3시간만 해도 충분히 90mm의 강수가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서 거의 극한호우의 형태의 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비는 이제 수도권 지역, 특히 경기 북부 지역에 예.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점차 남쪽으로 비구름의 중심이 내려오면서 오후 늦게부터 저녁 사이에는 이제 그 밖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도 호우주의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예상되는 강수량 오늘 오전부터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을 살펴보면 예. 지금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는 많은 양의 비가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곳은 이제 100mm,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은 예.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도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고 남부지방으로도 뭐 80에서 많게는 100mm, 좀 비구름이 예. 발달하는 지역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체적인 양도 양이지만 네. 시간에 쏠리는 강수량, 그러니까 시간대 강수량이 50에서 많게는 8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이번 장마 이제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언제까지 비가 내리는 걸까요? 일단 이번 비의 강수 피크 때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정체 전선이 남부지방으로 이제 내려가면은 다음 주 초반에는 좀 남부지방이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좀 내리긴 하겠지만 중부지방의 경우에는 이제 내일부터 그치는 비로 다음 주 후반까지 들을 때는 이제 장마가 다시 또 소강 상태에 접어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즉 이제 더위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장마가 시작되면서 나타나는 폭염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높아지는 폭염이기 때문에 이제는 열대야와 함께 체감 더위를 높여주는 그런 폭염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장맛비 뭐 돌풍을 동반한 강한 장맛비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 만큼 수해 대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양도 굉장히 많은 양이지만 예.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비의 양상 꼭 장마가 아니더라도 겨울철에도 한 번에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그런 국지성 호우 형태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리더라도 갑작스럽게 불어나 물로 인해서 피해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하천가 주변에 계신 분들은 좀 위험 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뭐 지하자도나 하천변의 도로가 갑자기 이제 예. 침수로 인한 그런 피해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우회하시는 게 좋겠고 기상청과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내는 그런 긴급 재난 문자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귀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많은 양의 비가 예.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임진각과 한탄강 등의 접견 지역의 비 피해 대비해서 하천의 수위가 급상승하게 되면은 그밖에 뭐 한강이라더니 뭐 하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늘 좀 각별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시간당 70mm가 넘는 비가 쏟아질 거다 이런 예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간당 70mm, 뭐 80mm, 90mm 이게 어느 정도 강우량이 내리는 거예요? 보통 이제 기상청에서는 이제 전반적인 총 강수 총량을 예보는 하기는 하지만 예. 실시간으로 시간당 강수를 예보한다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강도가 강한 비가 내리느냐를 네.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하다가 비가 내려서 비로 인해서 도저히 야외 활동이 좀 힘들겠다라고 판단되는 게 강수량 5mm 안팎 정도입니다. 그리고 시간당 3mm 안팎의 비만 내리더라도 좀 우산이 없으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좀 비다운 비가 주룩주룩 내린다고 하는 보통 비가 시간당 10mm 비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시간당 20-30mm 비 정도면은 침수가 야기될 수 있는 정도, 배수로가 막히거나 이런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50mm 이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양동에 물을 쏟아붓는 형태, 100mm 같은 경우에는 폭포수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다가 운전할 때 지금 화면에서도 나가고 있지만 운전할 경우에는 시간당 20mm 비 같은 경우에도 와이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되는 정도의 비이기 때문에 뭐 시간당 50mm 비가 아니더라도 한 30-40mm 비에도 굉장히 운전할 때는 서행을 하고 앞에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조심 운전하셔야 되는 정도의 강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말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 기상 상황 실시간으로 좀 들어야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거셉니다. 계속되는 의혹 제기에 여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 카드까지 꺼내면서 강경 대응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오전 10시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 긴급 의원총회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음 주로 예정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를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 인사가 비리 백화점이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산 형성은 불투명하고 자녀 특혜 의혹은 상식을 벗어났으며 법치를 대하는 인식은 위험합니다. 또 스폰서 정치를 하는 흔적이 드러나고 있다거나 제2의 조국이란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민주당은 후보에 대한 돈 없는 흠집내기라며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청문 대상자의 인신을 공격하고 흠집내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개정 추진은 민주주의의 붕괴라고 비판했는데 총회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총회에선 앞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발표한 5대 개혁안과 송원석 원내대표가 언급한 당혁신위원회 구성, 전당대회 시기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발표한 원내 지도부 인선에 대한 의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 경찰과 검찰, 법무부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앞서 국정위는 이틀간 이어진 정부 부처 보고를 두고 매우 실망스럽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사흘간의 정부 부처 업무 보고 마지막 날인 오늘 국정기획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검찰청,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겠다고 공약했고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검찰개혁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청과 법무부의 업무보고 방향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오늘 업무보고를 진행합니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업무보고를 진행한 각 부처에게 내용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윤석열 정부 때 공직사회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년간 이완되었던 정부 정책과 많은 부분이 우리나라가 흐트러져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각오로 하셔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국정기획위가 완장찬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호통을 치고 면박 주고 있습니다. 군기잡기로 관료들에게 알아서 기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 일정은 오늘 종료되지만 국정기획위는 부족했던 기관을 상대로 추가 업무보고를 받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2주 만에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나라빚도 사상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돌파해 재정 건전성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 쿠폰입니다. 소득 상위 10%에는 15만 원, 일반 국민에는 25만 원, 기초수급자에는 5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차등 지급합니다. 인구 소멸 지역 주민에겐 따로 2만 원을 더 줍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쿠폰 형태로 지역 화폐나 카드 포인트 중 선택하면 되고 지급일로부터 넉 달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처는 지역 화폐와 동일한데 유흥업소는 물론 대형 마트와 백화점에서도 쓸 수 없습니다. 전반적인 설계는 맞춤형 지원과 단계별 지급으로 했습니다. 지역 화폐 할인율도 종전 최대 10%에서 15%로 올리고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30만 원 한도에서 10%를 돌려줍니다. 숙박과 영화 관람 등 할인 쿠폰 780만 장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숙박 예약 사이트에서 2, 3만 원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영화도 1인당 6천 원의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금년 내까지 성장 효과는 한 0.1%포인트 이런 정도가 지금 증가되는 효과가 직접적인 효과고요. 재원은 대부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어서 나라 빚은 사상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과도하게 부채가 급증하는 이러한 현상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안기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추경안은 이달 말 국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집행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의 의혹 제기와 김 후보자의 반박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를 받은 게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나왔는데 야당과 김 후보자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월주금에 아침 회의를 하고 7시 회의를 하고 8시, 9시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 2번씩 왔다 갔다. 당시 최고위원회 개최 일시가 모두 오전 9시 아니면 9시 30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침 7시에 회의를 했다는 얘기 자체가 허무맹랑한 거짓말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저런 의혹이 나오고 나니까 김 후보자가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신의 당시 출입국 기록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두고 가공된 자료다. 법무부의 원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조금 더 좀 실력이나 수준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15년 전 얘기잖아요. 그러면 7시 회의 끝나고 외국으로 중국으로 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9시 회의 끝나고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7시냐 9시냐 가지고 뭐 허위냐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조금 초점이 맞지 않았다. 조금 크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본인이 이제 출입국 기록을 공개했는데 이 자료를 뭐 김민석 후보가 자신이 잘못되게 하려고 가짜로 제출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김민석 후보의 해명이 맞다라고 생각되고요. 국민의힘이 뭐 도덕성 검증 뭐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력이라든가 능력 검증도 같이 갔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뭐 돈과 학력 이거 외에는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괜히 이 발목 잡기형의 의혹 제기 아닌가라고 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좀 퍼지고 있거든요. 조금 실력을 좀 키워서 제대로 된 실력 검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함께 좀 검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가 다소 좀 무리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뭐 김민석 후보자가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저런 자료가 있었으면 조금 더 빨리 제출할 수도 있지 않았었겠냐 하는 아쉬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야당일 땐 저렇게 하다 또 여당일 때는 아니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 다 그런 것들이고요. 여야를 늘 바뀌면 늘 하는 게 우리가 참 저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 그런데 그건 어차피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이른바 뭐 도덕성 검증 그거 집중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재산 형성 과정이나 뭐 또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래서 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건 분명합니다. 예. 뭐 돈 문제도 그렇고 이것도 글쎄 본인 해명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아침 7시 회의를 끝내고 8시 비행기를 탄다? 9시 비행기를 탄다? 그거 가능하지 않다는 걸 되게 알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정당 회의를 하면 뭐 5분에 끝납니까? 1시간, 2시간 기다려 늘어지고 그렇게 하는 게 보통인데 예. 그걸 끝나고 김포공항인지 인천공항인지까지 갔다. 그것도 1시간 이상 거리고 그런데 뭐 9시 비행기를 탄다. 이건 글쎄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주장이고요. 글쎄 또 뭐 본인이 가서 얘기했다니까 뭐 아니라고 주장은 안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 옛날 자료까지 다 이렇게 해서 비행기 편명 시간까지 다 정리를 했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그거 기억하거나 기록이 있겠습니까? 법무부에서 받았겠죠. 예. 아니면 어쨌든 그렇다면 그 법무부 그냥 원자료를 공개하든지 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야당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료를 지금 법무부에서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라고 해서 그렇다면 본인이 개인정보를 주라고 동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간단한 건데 이상하게 복잡하게 그 상황을 좀 만들어가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까지 시사하면서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여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이 정한 인사청문이 정치 보복과 내란 동조의 연장선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가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서 뭐 도덕적인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하는 방향으로 좀 바꿔보겠다 이겁니다. 이 얘기도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죠. 예. 민주당이 몇 달 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좀 돌아보시면 예. 역지사지했으면 좀 좋겠어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저런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야당일 때 조금 너무했다, 미안하다, 나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좀 우리도 수긍을 하고 국민들 듣는 다 국민들도 그래 참 민주당이 그때 야당일 땐 그랬지만 그건 야당 얘기고 국정을 맡아 보니까 조금 달라지는 모양이다. 이렇게 할 텐데 마치 자신들은 아무것도 그런 얘기 안 해, 그런 식으로 안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만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건 역지사지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 하고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것 예전에도 나왔던 얘기죠. 도덕성 검증은 뭐 이제 비공개로 하고 이거 청문회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전문성을 어떻게 검증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하다 뭐 추진하다가 흐지부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야당일 때는 뭐 여당일 때 저렇게 주장하다가 야당 되면 바뀌고 또 야당일 때는 이렇게 하다가 여당일 때 바뀌고 하는 거를 조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참 한심한 말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당의 어떤 달라진 입장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신 건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야당이던 지난 정부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1000건 넘는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었던 점을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요. 뭐 민주당도 1000건 넘는 자료 요구를 하고 국민의힘도 이번에 또 1000건 넘는 자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정권이 바뀌다 보면 똑같은 행동이 발생하는 것인데 예. 저는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김민석 후보자라든가 장관 후보자까지는 기존 청문회대로 가는 것이 맞다. 다만 앞으로 또 정권이 바뀌거나 연장되거나 계속해서 실력 검증이라든가 정책과 비전, 리더십 이런 것들은 보지 않은 채 그냥 흠집내기성, 도덕성 검증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개인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까지도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덕성 검증은 향후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서 비공개로 하고 그래서 비공개 과정에 있어서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예. 또는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함에도 유지할 때는 야당이 이제 그때는 공개로 전환할 수 있는 등 이런 방식으로의 인사청문회법이 이번 청문 과정을 거친 이후에 좀 개정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너무 정치적으로만 공격하다라고 보면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뭐 전처가 생활비를 댔냐 안 댔냐, 뭐 학비를 전처가 냈냐 안 냈냐, 뭐 이런 정도 수준의 너무 개인적인 것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어떤 주장력이 좀 설득력을 잃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조금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김민석 후보자를 좀 검증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야는 어제 열린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정보원장님은 굉장히 친북적이다. 북한의 대남 연락사무소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국정원장 후보자를 대남 연락소장으로 지칭하면서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 보고 연락소장입니까? 여기 우리 발언 중이라고요. 반말하고 그래. 발언 중이라고 했어요. 반말 안 했어요. 이 후보자의 대북관을 문제를 삼으면서 대남 연락소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종석 지금 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정원장 후보자잖아요. 예. 그러면 국가의 안보를 총괄하는 분인데 그런 분을 그냥 대남 연락소장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종석 후보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을 폄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금 발언을 품격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고 또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사고 같은 것들을 좀 숨겨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앞으로 한미 관계, 한일 관계 또 대중국 러시아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어떤 발언들을 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국정원장이 나와서 자신의 생각들을 그냥 적나라하게 다 오픈하는 것이 결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보다는 진심으로 어떤 대북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흠집내기식으로만 공격하다 보니까 결국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들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석 후보자는요,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라고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라 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적 문제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 후보자가 대한민국을 주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좀 주저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다. 그 뭐 어려움이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주적이 아니라고 하나요? 아니 북한은 지금 김정은 주장하기를 대한민국을 이 지상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핵무기를 통해서 뭐 존재를 없이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런 존재가 주적이 아니면 어떤 게 주적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꼭 친북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예. 북한에 기울어진 이른바 내재적 접근을 하던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을 국가정보원 수장으로 임명한다. 이건 정말 조금 국민의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연락사무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과도한 지칭이지만 그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중립적으로 정보 수집 활동을 하겠다든가 이런 다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가정보는 그야말로 중립적 입장에서 우리 국익을 바탕으로 위해서 대북 정보든 대외 정보든 그걸 수집해서 분석해서 국익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면 북한에 관한 정보는 상당히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혹시 국가정보수장으로서 대북 정보를 왜곡할 우려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북관이 선명하지 않다면 여러 가지 대북 정보들이 왜곡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지원 국정원장 청문회 당시에도 박지원 국정원장 당시 후보자조차도 북한은 주적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말씀을 명확하게 하셨거든요. 북한 주적이다. 그런데 어제 이 후보자 북한이 주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튼 말씀을 좀 저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한 것 같은데 예. 질문자가 그냥 주적이냐 아니냐 있냐 없냐라고 하는 단답식 답변을 말했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한 것 같고요.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협적이고 위험한 존재죠. 한국과 아예 인접해 있잖아요. 접경하고 있고 거기에 북핵 미사일이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존재이고 그래서 주적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관리의 대상이고 대화 협력의 대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냥 북한을 주적만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 같고 지금 굉장히 위기죠. 러시아하고 북한이
굉장히 밀착하면서 북핵 기술을 굉장히 전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드론 기술까지도 다 전수하면서 북한의 러시아 전쟁 파병과 관련해서 북핵이 더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주적이자 또 다른 대화 협력 관리의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일단적인 면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들이 불식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조기 전당대회가 가시화되면서 후보로 누가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북한산 정상 등반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 대중과 접점을 넓히는 데 신경을 쓰는 모양새인데 김 전 장관이 당권 도전에 나설 경우에 좀 영향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뭐 김문수 전 후보의 영향력, 또 뭐 한동훈 전 대표의 영향력, 그런 걸 말씀드리기 전에 국민의힘 움직임이야말로 정말 국민들의 한숨을 자아내는 그런 그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없죠. 뭐 소속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뭐 탄핵을 당하고 그래서 조기 대전으로 지금 정권을 헌납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과거 같으면 정말 뼈아픈 반성을 한다, 또 혁신을 한다 하면서 막 굉장히 그걸로 들끓어올 겁니다. 그리고 과거엔 뭐 무릎을 꿇는 퍼포먼스라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고 그런 움직임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 당권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뭐 친윤, 친한 뭐 이런 식으로 좀 계파 싸움만 하고 있거든요. 누가 잘못했냐 서로 네가 잘못했다고 지금 손가락질만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전 장관이 전 뭐 후보가 되든 한동훈 전 후보가 되든 누가 대표가 되든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이목을 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전당대회에서 자기들만 지금 서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불타버린 집을 놓고서 집 문서가 내 거다 네 거다 싸움하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정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들만의 잔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당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당권 도전 여부와 관련해서도 친한계에서는 출마를 반대하는 기류가 감지된다고 합니다. 지금 한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게 좋은 카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국민의힘이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는 게 낫지 않나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돌아가는 걸 보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선 전에 그렇게 큰절을 하고 사죄를 했는데 대선 끝나니까 마치 당권 행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에 있어서도 친윤이 당선이 됐고 원내수석 부대표 2명도 다 친윤으로 임명했어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당권을 거머쥐었을 때 실제 당을 장악할 수가 없거든요. 친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한동훈 전 대표가 하는 것을 사사건건 막아버리면 전혀 허수아비 당대표가 되고 그래서 역시 친한 친윤이 계속 싸우다 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동훈이라고 하는 자산은 완전히 소멸돼 버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지금 김문수 전 후보가 저렇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그냥 저분한테 맡기는 것이 결국 국민의힘이 잘 되진 않겠죠. 그런데 그게 더 지금 현재로서 현실적으로 나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노동일 교수님께서 앞서 우려를 표해 주셨지만 지금 일각에서는요. 김문수 전 장관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외면받을 것이다. 이런 지금 걱정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두 사람 다 혁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안이 있다면 지금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권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이라면 옛날 같으면 정말 비대위를 꾸려가지고 완전히 외부에서 이른바 혁신 비대위를 꾸려서 완전히 당을 정말 뭐 환골탈태하는 완전히 바꾸는 제스처라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두 분 중에 하나 나와갖고 또 싸우면 뭐가 되겠습니까? 친한 반한 싸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뻔한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뒤로 물러나고 정말 뭐 젊은 의원이든 김용태 의원은 아마 당을 뭐 당 대표로 세우든 아니면 누구라도 꼭 뭐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좀 국민들이 그래도 뭔가 좀 새롭게 하려나 보다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볼까라는 것이라도 말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제스처는 전혀 없고 완전히 무슨 뭐 친한 반한 싸움이 또 되풀이될 그런 상황이어서 두 분은 좀 나오지 말고 다른 완전 새로운 제3의 대안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젊은 의원들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의원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과거 뭐 국민의힘이 위기였을 때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예. 이준석파란 30대 대표를 만들어서 완전히 국민들의 어떤 새로운 시선을 끌었지 않습니까? 예. 그와 같이라도 뭐 꼭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김용태 의원이든 누구든 간에 뭐 누구라고 특정해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젊은 사람을 내세워서 뭔가 국민의힘이 바뀌고 있다, 바뀔 것이다 이런 기대를 좀 겉으로라도 갖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조현산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은석 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장관을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20일의 준비 기간을 채우지 않고 서둘러 수사에 착수한 건데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 기존에 구속된 사건이 구속기간 6개월을 채우고 예. 다가오는 6월 26일, 7일이면 석방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처럼 이제 김 전 장관이 석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금 이 특검에서 즉각적인 어떤 수사를 개시해서 전격 기소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27일 날 그 검찰이 그 김 전 장관을 구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심에서 구속 기간이 정확하게 6개월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채우면은 결국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그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특검 준비 기간, 특검도 아직까지 특검 보도 아직까지 임명을 못 하고 수사 진영도 제대로 끌어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인 어떤 수사를 통해서 석방을 방지할 필요성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아마 어제 기소를 한 것이 아닌가 그 해석이 됩니다. 예. 네, 일단 김 전 장관 측은 이제 특검 준비 기간에 기소를 한 부분, 이 부분이 불법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주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설득력이 있는 건가요? 일단 특검 준비 기간이라는 것은 20일 이내로 되어 있고 예. 수사는 그 이전에라도 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란 특검법 제10조 1항 단서 규정을 살펴보게 되면 만약에 수사 준비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수사를 진행하고 네. 공소 유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분명히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그러한 해당 규정에 따라서라도 지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이러한 조치가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은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도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알려졌는데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결국 강제 수사 가능성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경찰보다는 네. 내란 특검에서 그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한마디로 인신과 관련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지금 만약에 그 어떻게 뭐 출석을 예. 거부한다고 해서 그 체포영장이나 한다 하더라도 경찰은 10일, 검찰은 또 20일 그리고 길어봤자 또 그 이후에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또 6개월인데 아직까지 내란 특검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다 보니까 예. 어떻게 보면 수사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하면은 아직까지 시간이 상당히 예.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찰로서는 비록 3번 어떻게 보면 출석 거부를 한다 하더라도 바로 어떤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는 만만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이에 대해서 지금 그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법한 어떤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집행을 거부를 해야 되는데 예. 지난번에 했던 관할 위반이라든가 예.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장 집행 자체가 잘못되다 보니까 그것은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왜 체포 그 어떤 소환에 응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논란 그 어떻게 보면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수사의 적법성, 구속의 적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 특검으로서는 상당 부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경찰과 특검 강제 수사 시점 고심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 밝혀야 될 의혹 11개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지 이거 궁금하고요. 또 국민의힘까지 수사 대상이 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지 이 부분도 관심이에요. 지금까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이미 기소한 부분도 있고 수사가 진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내란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국회와
그 선관위에 진입한 과정에 대해서 네. 수사가 꽤 많이 진행된 부분도 있고 실제 기소도 이루어지기도 했죠. 그런 반면에 사실상 외환 혐의,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나와 있다고 보여지는 그 외환 혐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오물풍선의 원점에다가 사격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NNL 북방 한계선 쪽에 포사격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한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상 북한을 자극을 해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공격을 유도하는 그러한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일체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알려진 바도 없고요. 보도된 바도 없죠. 거기에 대한 수사도 이번 내란 특검법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이번 특검은 집중적으로 살펴볼 가능성과 실질적인 결과를 드러날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아 보이기도 하고요.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것이 여러 가지 밝혀진 사실에 따른다면 그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내용에 대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추경호 원내대표는 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로 하여금 국회가 아닌 당사에 머물게 했는지 그리고 당사에 머물게 함으로 인해서 당시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의결에 동참하지 않게 하는 무슨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살펴보게 된다면 아마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이번 비상계엄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 내지 예. 동조 행위가 밝혀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충북 진천에서 50대 남성이 버스기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시내버스를 훔쳐 몰고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좀 황당한 일인 것 같은데요. 지난 5월 마지막 날 5월 31일 오후 2시쯤 시내버스 터미널에서 있었던 사건인 것 같은데요. 시내버스 50대 그 남성이 지금 그림에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차가 문이 열린 채 세워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이제 타고 지금 그림에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는 관련되는 사람들이 차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를 무시하고 달아났고 결국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그 중앙선도 침범하고 과속을 하는 등 굉장히 난폭 운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아가 그 초등학교나 근처에 간다고 하면 요즘 뭐 시속 30km 이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속을 하는 등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바로 관계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앞뒤에 그 경찰차로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려라는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리는 것을 거부해서 결국 경찰이 강제로 물리력을 행사를 해서 체포를 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인명피해가 나지 않은 게 정말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50대 남성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이게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밝혀진 게 있나요? 일단 지금까지는 충동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예. 그 부분도 아마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몰이나 네.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밝혀진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 살펴봐야 될 것이고 지금 이 행위 자체는 굉장히 엄격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일단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버스 운전을 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면허 운전이라든가 난폭 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버스를 무단으로 절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절도죄가 성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버스를 운전하면서 경찰 차량의 그런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운전하지 그러니까요. 않겠습니까? 예. 그것 자체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치상죄까지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엄중한 처벌과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2주 안에 이란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 확전이 불가피할 전망인데 백악관은 마지막 대응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군 미사일이 발사대에서 불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전날 이스라엘은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이란의 아라크 중수로 시설을 공습했고 이란도 이스라엘 남부 병원에 미사일 폭격을 가하며 반격했습니다. שייח' חמינאי הוא היטלר המודרני. אדם עומד עשרות שנים בראש מעצמה. יש לו השפעה אידיאולוגית רבה, והוא מפעיל אותה ואומר שהוא בעד השמדת ישראל. 양측 무력 충돌이 일주일째 접어든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이란에 대한 공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사실상 핵 개발 포기 시한을 제시한 건데 이 기간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Based on the fact that there's a substantial chance of negotiations that may or may not take place with Iran in the near future, I will make my decision whether or not to go within the next 2 weeks.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가 스스로 포르도 핵시설을 불능화하길 바란다고 미 정부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대대적으로 타격할 경우 방사능 방출 등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수소 에너지를 활용한 트램 등 미래 교통수단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죠. 네, 이런 기술을 앞세운 K철도가 잇따라 해외 수출에 성공하면서 세계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층 건물 사이를 부드럽게 달리는 트램. 흰색 조명이 도시의 밤을 밝힙니다. 2028년 대전에서 상용화를 앞둔 수소 전기 트램입니다. 전기선 없이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있어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불립니다. 에너지를 계속 생산해서 가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배터리에 비해서 훨씬 길고요. 그리고 훨씬 친환경적이고 그다음에 폐기물도 없고. 2년마다 열리는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에선 이 트램에 적용될 수소 연료전지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 플랫형 수소 연료전지는 두께가 50cm로 수소 자동차에 들어가던 것보단 낮고 평평해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열차나 트램 윗부분에 설치하기 적합합니다. 17개국이 참가한 이번 전시회에선 국내 최초로 개발한 무인 자동운전 경량 전철을 비롯해 국산화에 성공한 철도 충격 흡수 장치 등이 소개됐습니다. 또 해외 제품과 동일한 스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 이제 독일 업체나 그런 데서 많이 문의가 오고.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K철도는 지난해엔 사상 처음으로 우즈베키스탄에 고속철을 수출했고 올해 2월엔 모로코에 메트로 차량 440칸 공급 계약도 따냈습니다. Et que, in fine, c'est le meilleur qui a gagné. Et par rapport à ce lot, c'est Rotem Hyundai qui a présenté la meilleure offre. 고속철 개통 20년 만에 철도 기술 경쟁력 세계 4위로 올라선 K철도. 이젠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우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본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이스라엘의 한 지하철역에서 한밤중에 시민들이 이불을 깔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결국 고통받는 건 사람들인데요. 외신으로 전해진 그 모습들 함께 보시죠. 미사일 공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지하철역에서 밤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는 이란의 미사일 경보가 발령되면 사람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운 시민들이 피난처로 택한 곳이 바로 지하철역인데요. 쉽게 잠들지 못하는 아이들은 뜬 눈으로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네, 지하철역이 거대한 피난처로 변해버렸는데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고요? 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이 일대를 봉쇄하고 있는데요. 가자 지구는 마치 지옥같이 변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가자 지구 주민들이 유엔에서 준비한 구호품을 받으러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배급소 주변에서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면서 최소 70여 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는데요. 그래도 주민들은 살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매일 배급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가슴 아픈 사진들인데요. 어서 빨리 평화가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요란한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오늘 밤 남부까지 확대되겠는데요. 중부와 호남에는 많게는 150mm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 영남과 제주에도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은 호우주의보와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특보는 앞으로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후부터 전국에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강원, 제주 산지에는 순간 풍속 초속 20에서 25m가 넘는 돌풍이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더위가 절정을 향했던 어제와 달리 비와 함께 낮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이 25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약 10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주말인 내일 비가 차차 그치겠고요. 남부지방은 다음 주 초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